네, 전국에 있는 7급 지역인재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프라임 역량평가 학원의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재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피세 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쉬셨지요. 지금 상황에서 면접을 어떤 식으로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시험을 치르신 분들께서는 이제 지역별로 점수라든지 직렬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제 우리 지역 인재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팀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14년간 계속 7급 지역인재 면접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부동의 1위를 달려왔는데요. 그동안의 명성을 잃지 않고 조금 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일종의 이제 특강인데요. 이 특강 관련해서 말 그대로 우리 조성재 국장님이나 저나 이제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공직 친화형 인재가 될 수 있는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저희가 사전에 지금 질 설문지도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피드백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상당 부분은 전체적인 면접의 진행 방향, 그 다음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조성재 국장님께서 정말로 학원에서는 초대하기 어렵습니다. 모시기 어려운데요. 이제 우리 국장님 12년 되셨나요? 인사 진짜 계신지. 네, 계시면서 이제 그간 계속 면접관으로 다녀오셨는데요. 이제 면접관이 선호하는 면접 대상자 또 선호하지 않는 면접 대상자에 대해서도 차분히 말씀드리면서 말미에 합격자 결정 방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역 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드시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라이브 특강을 지금껏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직접 뵙지 못하고, 직접 뵙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역인재 면접 강의를 14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를 지역인재, 그 당시에 6급으로 선발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정이 들었었는데, 특히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한 70% 전체 후보자, 대상자에 비해서 한 70% 정도 수강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요건 필기하거나 이러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아, 공무원 면접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라는 흐름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7급 지역인재 면접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작년을 비롯해서 최근 3개년간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이, 우리 피세 준비할 때도 기출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핵심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7급 국가직이라든지 7급 민간 경력자하고 비교했을 때 7급 지역인재 면접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면접이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약 2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 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규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접 과목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면접이라면 일단 뭐가 떠오르시나요?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본인의 어떤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7급 지역인재,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성과를 달성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든 또 공무원이 공직이든 상관없이 본인의 경험과 신상과 가치관과 관련된 각종 질문들은 당연히 이어지고요. 그게 우리 7급 지역인재 면접이 총 2과목인데요. 그 중에 한 과목인 개별 면접이라고 합니다. 개별 면접.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소개서, 자기기술서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개별 면접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의 과목이 있으면 또 하나. 9급 면접이 다르고 7급 면접이 다르고 5급 면접이 다른데요. 5급하고 7급 면접에 동일한 과목으로서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발표라고. 단어가 좀 어렵죠. 이게 개인 발표가 보고서 작성 및 거기에 대한 발표, 거기에 따른 면접관 분들의 질문, 인터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단어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즉 정부의 각종 그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 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좀 어려움이 느껴지시죠? 보고서를 어떻게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인재분들, 제가 총애하는, 아주 좋아하는 7급 지역인재분들이 제일 잘 쓰세요, 보고서. 그래서 6주 정도 준비하시면요. 거의 대부분 입직하시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면접 준비 기간 동안 배웠던 그 보고서 작성 방법이 실무에서 정말 잘 쓰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떠나서 입직하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사전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목에 대해서는 대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개별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면접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공무원 면접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들어보셨죠? 블라인드 면접. 그래서 사전에 특히나 국가직 공무원 선발 시험은 지방직 공무원 선발 시험하고 다르게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사전에 뭐 지원 동기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접수를 전혀 안 합니다. 말 그대로 블라인드고요. 나이도 모릅니다. 출신 대학도 당연히 모르고요. 본인이 강원행정인지 서울기술인지 지역과 직렬만 알 뿐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떠한 질문이든 뭐 갑자기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과제를 주긴 합니다. 한번 작성해 보라고. 현장 작성입니다. 그래서 2개의 개별 면접 과제, 질문지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지를 주고 해당 질문지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본인이 수기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재 내용이라든지 또 공직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관 관련해서 각종 사항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합격자분들 대상으로 쭉 이제 기출문제 계속 수집하고 이제 수업에서도 계속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에도 공직가치 관련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가치,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돋보이는 공직가치, 코로나19 관련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학습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만에 유튜브 방송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아주 막 열띠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우리 그 이제 촬영실에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막 우리 그 스태프분들도 아주 열심히 보셔서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번째 과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 발표입니다. 개인 발표. 그래서 개인 발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 이슈. 그래서 국가가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잘 모색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이게 암기 시험은 절대로 아니고요. 자료를 줍니다. 별도로. 3페이지 정도. 그래서 현황 자료라든지 통계 자료, 신문 기사 같은 거 주고 우리 피셀에서 자료 해석이잖아요. 자료 해석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원형 그래프, 플로 그래프 줘가지고 그거 해석하고 신문 기사 우리 언어 논리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 같은 거
분석해서 문제점 분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 비중은 거의 동일해요. 한 50%씩 비슷합니다. 참고로 집단 토의는 진행됐었는데 최근에 5년간은 시행되지 않았고 올해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7급 지역인재 면접 특강이라고 해서 7급 국가직 교재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지역인재 특화 교재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요걸 가지고 저는 이론 특강을 일단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거 통해 가지고 여기는 교재 집단 토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행은 되지 않지만 몇 가지 논리는 좀 담아 두었습니다. 아마 교재 내용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면접 관련해 가지고 요걸 조금 이제 하나의 과목이죠. 둘 중 하나인데 첫 번째 과목인 요거는 일단 모든 두 가지 과목은 기본적으로 작성, 이게 현장에 작성하는 겁니다. 현장. 작성과 그 다음에 인터뷰로 나뉩니다. 작성 시간을 개별 면접은 몇 분을 주냐면 20분을 줘요. 20분을 주고 몇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문제. 그래서 개인의 경험 관련해서 한 문제. 그래서 작년에도 본인이 희생한 경험이라든지 또 이제 업무의 기한과 중요도 관련해서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거 관련해서 경험 관련한 본인의 과거와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또 다른 한 문제는 경험 두 개면 차라리 나은데 본인이 만약에 공무원인 상황인데 이러한 각종 조직 내부의 불만사항 또는 조직 외부, 즉 민원인 또는 민원인 집단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본인의 미래 대처 방향, 그래서 미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성하게 합니다. 좀 어렵죠? 이 둘 중에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성 시간도 좀 다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분, 8분, 12분 정도요. 그래서 참고로 상황 해결 방법이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민원인 설득 유형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은 경험 제시형, 요거 작성한 거에 대한 인터뷰, 그 다음에 상황 제시형, 요거 출제된 거에 대한 인터뷰, 그 외에 요 두 개 가지고 인터뷰 시간 충분히 다 질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직 지원 동기도 물어봐야 되고 선호부처도 물어봐야 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의 창의성이나 민주성, 전문성이 확보된 세부 사업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알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인터뷰 시간이요. 원래는 그간 25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20분으로 축소 진행됐습니다. 줄었어요. 또 이제 뒤에 설명할 개인 발표 인터뷰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 축소가 진행될 건데, 축소 진행될 예정인데, 작년보다는 좀 늘 거라고 봅니다. 작년보다는 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방금 말씀드린 개별 면접 과제에 대해서 용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개별 면접 과제 용지인데요. 이 두 개요. 이제 문제지는 A4 용지로 따로 주고요. 경험 문제 하나, 상황 문제 하나 주고 용지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썼을 때 글씨가 나오는 이걸 보통 NCR 용지라고 하고요. 이제 글씨를 쓰면 뒤에 파란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은행 가면 이렇게 쓰는 이런 용지를 쓰고요. 본인이 발표를 하지 않고 면접관 세 분께서 현장에서 바로 보십니다. 면접관이 참고로 세 분이신데요. 현직 공무원 두 분, 교수님 한 분이십니다. 현직 공무원은 이제 4급 서기관급입니다. 7급 공무원은 이제 4급 서기관 분들, 현직 공무원 분들께서 보통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당 12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안지 교체됩니다. 수재 금액은 사용은 되는데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반듯하게 자로 두 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대강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예.
자, 다음으로 이제 개인 발표.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하고. 참고로 제가 2008년부터 해서 지역 인재 면접, 그 다음 7급 국가직부터 강의 쭉 했었는데, 제가 이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그 현직 공무원분들 대상으로서도 보고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재가 너무 방대하니까 막 이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다른 학원이나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거 보면 너무 이 뭐죠? 보고서 정부 정책으로서 조금 부적합하다고 해야 되나요? 현장에서 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재를 많이 해주시던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성한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직자가 아, 이 친구가 그래도 좀 알고 쓰는구나. 그래도 현실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쓰는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관련해서 보면요.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약식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작성 시간은 개별 면접 과제보다는 작성 시간이 좀 길어야 될 것 같죠? 느낌이. 보고서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줍니다. 30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개인 발표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요게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성한 답안에 대한 발표, 또 작성을 하고 발표는 하는 과정에서 낭독이 아니기 때문에 살을 붙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터뷰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탈에서 15분입니다. 15분. 그래서 2020년은 그 10분으로 축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보셨던 것도 이제 축소가 진행됐고요. 여기 25분에서 5분 줄었죠? 여기도 15분에서 5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25분, 15분이었는데 각 5분씩 줄여서 30분으로 진행했는데요. 우리 면접이 끝나고 나서, 지역인재 면접이 끝나고 나서 작년에 여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턱없이 짧은 거예요. 특히 개인 발표 인터뷰가 10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면접은 다시 15분으로 원래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 과제만 5분 줄었어요. 그래서 토탈 40분이었는데 올해는 35분 정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행정직, 기술직 관련해서 이제 구분하느냐? 예, 구분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강의하면서 우리 7급 지역인재뿐만 아니라 5급, 그 다음에 5, 7급 민간경력자 더해서 현직 공무원분들 대상으로도 계속 보고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부 보고서 말고도 최근에 몇 개 부처 제 나름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 학회라든지 관련 기관의 보고서 등을 종합해서 출제를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연습 문제, 실습 문제를 활용하고 가장 근처에 있었던 이제 작년 겨울이었죠. 그래 5급 공채에서 이제 동물 보호 시설 개선 대책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참고로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관련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흐름을 파악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7급 지역인재 면접의 보고서 주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접해봤던 내용이다라는 거 충분히 인식하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 발표 내용은 작성 용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21줄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21줄이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쓰는데, 아까 개별 면접 과제는 3장이었는데요. 요거는 4장입니다, 4장. 왜 4장이겠습니까? 면접관이 3분이신데요. 면접관 3분이 한 분씩 가지시고, 본인은 발표는 해야 되잖아요. 발표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개별 면접 과제는 발표가 필요 없으니까 3장만 있습니다. 자기는 쓴 거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내가 오전에 3번째다 또는 오후에 3번째다 하면 딱 전체 다 모인 자리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회수해 가거든요. 기억이 좀 안 나요. 그래서 회수 다 하고 나서 본인 메모장에 별도로 좀 추가 기재할 그럴 그 필요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우선 작성은요.
자료 참고 없이 손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볼펜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검정색 볼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요. 0.7, 그 다음에 저는 일본을 아주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펜을 써보니까 제일 이게 잘 나와서 저도 2007년에 5907 행정고시 합격했잖아요. 그때 면접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다 펜을 써봤는데요. 우리 면접 펜으로는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정액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좌를 사용해서 가운데를 두 줄로 긋고요. 만약에 이게 작성 말고 보고라고 한다면 그 오른쪽 상단에 보통 이런 식으로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작성 내용은 발표를 하고요. 개별 면접은 발표하는 일이 없다 말씀드린 바 있고요. 개인 발표만요. 개인 발표만 발표. 과목 자체가 개인 발표니까요. 그 다음에 인터뷰는 면접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작성한 거에 대한 기반으로 두 과목 다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관 세 분이신데요. 중앙에 있는 분이 통상적으로 해당 면접조, 면접에도 면접관 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면접관 조의 조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드에 계신 분들께서 보통 이제 다른 부처 서기관님, 그 다음 교수님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진행 방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오전 조가 있고 오후 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주일 전에 발표나요. 5월 초순에 발표날 예정이고요. 그때 내가 오전에 간다, 오후에 간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과천에 있는 국가인재개발센터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면접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임실에서 면접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마스크를 한번 써볼게요. 작년에 이루어졌던 각종 면접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저 말하는 거 봤을 때 전달력이 좀 떨어지거나 목소리가 흐리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현장에서 긴장을 해서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면요. 전달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매우.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좀 손을 쓰거나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를 뺐을 때 목소리에 대해서 휴대폰에 그 소음 측정기 앱 있잖아요. 그 설치해가지고 측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쓴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셔가지고 그 차이를 메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실 필요가 있고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선 처리, 제가 지금 보고 있죠. 시선 처리. 그 다음에 심지어 미묘한 근육의 움직임, 눈 주변의 근육의 움직임,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 손, 그 다음에 경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적극적인 끄덕임, 그 다음에 상체가 앞으로 나간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모인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정표라고 해서 우리 저도 피셋 치느라 고생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예. 저보고도 다시 치라고 하면 못 칠 것 같아요. 예, 피셋에서 우리 OMR 카드 치잖아요. OMR 카드 쓰듯이 측정하는 거예요. 이제 저 평가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모인 상태에서 개별 면접 과제를 작성을 하고요. 아까 20분. 그 다음에 개인 발표를 이제 작성하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에 1, 2, 3이라고 했을 때 3번이다라고 하면 1번, 요거는 1, 2, 3이 동시에 쓰는데요. 그래서 쓰고 다 회수해 가요. 회수해 가는데 개인 발표 작성은 1번이 일단 작성하러 가고 2번, 3번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성하고 나서 인터뷰하러 들어가면 그때 각 조의 2번이 순차적으로 공간에 모여서 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론 특강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이 두 개가 이제 한 군데 면접실에서 연속해서 진행되고요. 참고로 앉아서 진행되고 앞에 책상도 없습니다. 면접관 분들은 당연히 책상이 있고요. 그 대상자하고 면접관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한 1.5m에서 2m 정도. 정말 멀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30분으로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35분으로 예상합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쉴 새 없이 한 25분을 한번 달려봤습니다. 예. 이제 대강 면접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 참 많고 글도 올리시고 있는데요. 이제 강의 열심히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유튜브 라이브의 특성이 쌍방향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조성재 국장님하고 같이 그 추가 질문이라든지 사전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의 기출 분석인데요. 우선 작년입니다. 작년. 그래서 원래는 그전에는 오전 문제 다르고 오후 문제 다르고 직렬별로도 좀 다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전 오후 구분은 거의 없고요. 오전에 그럼 들어간 사람이 오후분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다 모아서 오후분들, 오전분들 격리시키고 오후분들 들어가고 나서 퇴장시키기 때문에 문제 유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행정직이 주황색, 기술직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는 경험 관련해서 그 개별 면접 과제는 경험하고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업무 관련해서 기한 준수와 완성도 재고 모두를 지키기 어려웠던 경험, 둘 다 지키기 어려웠던 경험,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이게 경험 유형은 제가 이 교재도 있는데요. 교재도 있는데 7개 유형입니다. 7개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 해결 역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문제는 어촌 지역의 재생 사업 관련 주민들 반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서 요거는 민관 갈등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상황 문제 같은 경우에 갈등 사례인데요. 민민 갈등, 민관 갈등, 그 다음에 관관 갈등, 보통 공공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민관 갈등이었고요. 같은 취지에서 2번을 미리 보면 기술직 AI 챗봇 서비스 해가지고 우리 보통 카카오톡 해가지고 서비스 받는 건데요. 이거 행정기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객 담당 다른 부서에서 아니 행정 서비스 이렇게 하면 이거 질도 떨어지고 민원인들 항의도 예상되고 인력도 막 줄어들고 할 건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행정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랑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 내부에서의 관관 갈등입니다. 부처 간 갈등보다는 규모가 작은 부서 간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은 손해를 감수하고 타인에게 양보하거나 도움을 준 경험이라서 7개 유형에 해당됐고 당연히 봉사 및 희생정신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 유형만 다 정리하면 다 금방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발표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이게 플랫폼 노동자가 참고로 소상공인이든 플랫폼 노동자든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그 자료의 첫 장에요. 사업 그 해당 주제의 개념, 그 다음에 사업의 개요 등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놓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그 전전에 있었던 뭐 행정직에서 나왔던 가맹산업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도 가맹산업이 뭔지도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이었고요. 작년에 다 이슈가 됐던 거라서 다 예측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 수업 시간에 다 다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번 짧게 가겠습니다. 행정직은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여 독점할 수 있었으나 타인과 공유한 경험. 이게 참고로 기술직에도 같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직하고 기술직은요, 이게 크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경험 자체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행정직 경험과 기술직 경험이 다른 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보통 성과 달성이나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갈등 해결 능력 이런 걸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상황 문제 관련해서는 청년 푸드 트럭 지원 관련한 거. 그래서 공원 주변 상인들의 그런 반발. 그래서 이제 민관 갈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예정인 전산 시스템에 보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자칫하다가는 행정직은 민관 갈등, 기술직은 뭐 조직 내부의 갈등 이런 게 나오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좀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조직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 그 다음에 조직 외부의 민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갈등,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의 세부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맹사업 개선 방안 행정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뿌리산업, 금형같이 무슨 틀 만들고 하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뿌리산업의 의미, 관련 업종, 그 다음에 매출 통계 이런 거 다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시면 요렇게 공통이었습니다. 최근 또는 학창 시절에 리더를 할 뻔했으나 팔로워를 한 경험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리더하고 팔로워인데요. 우리 7급 지역인재 공무원분들은 7급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이 팔로워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에 본인의 경험 관련해서 조별 과제에서 조장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스터디에서 스터디 장을 했다거나 학과에서 학과 대표를 했다거나 이런 걸 많이 기재를 하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여러 경험을 통해서 팔로워로서 실제로 수행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행사의 자원봉사자 인력 선발에 따른 갈등 조정. 이것도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참고로 이 상황 문제는 누가 내냐면요. 그 조직 내부에서 내요. 개인 발표나 이런 거는 외부에 좀 위탁을 하는 편인데요. 이건 내부에서 내서 보통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문제 구성 관련해서요. 그 문제 출제 프로세스는 제가 잘 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왜 어렵냐면 본인들이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어려운 것들을 막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제 동기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참고로 거의 승진해서 이제 서기관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들으시고 이른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각지에서 이렇게 중앙부처, 특히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가끔씩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인사도 묻지만 특히 법령 해석 관련해서 며칠 전에도 그 도시 가스법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왔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해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관광객 유치 개선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이슈고요. 그 다음에 재난 예방 교육 개선 방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개별 면접 과제 관련해서는 가상의 실무 상황, 그리고 입직하고 나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폭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 거기에 대한 보완책, 또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근거 관련해서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른바 정책적인 근거라든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적 근거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과잉금지 원칙, 그래서 헌재 판례에서 과잉금지 원칙의 세부 4가지 위반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 까먹은 거 알아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다 까먹는 거 아는데 목수피법 중에서 목적, 수단, 피해, 그 다음에 법의 균형성 관련해서 공익과 공익의 충돌에 대한 균형, 비교 형량, 공익과 사익의 충돌에 대한 비교 형량 이런 것들도 좀 추가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 관련한 질문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직가치, 그래서 9개 공직가치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근데 참고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요. 코로나19 관련한 질문이 좀 늘고 있고, 이게 2021년에 2월에 국무조정실 있죠. 국무조정실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부처별 적극행정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이제 포함을 시킨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 각 부처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강조되는 공직 가치가 이거 말고도 9개 공직 가치가 원래 전통적인 공직 가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적극성이라든지 창의성,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는 추가 공직 가치까지 정리해서 총 12개입니다. 12개. 12개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꼭 강조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 발표 같은 경우에는요, 직전 연도하고 당해 연도 이슈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 출제하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하고 문제 또 생산하고 그간의 기출문제 반영해가지고 이런 연습,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상 문제에서 벗어난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정책 보고서라고 해서 기획 보고서예요. 그래서 개선 방안 마련하라, 보호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전부 다 뭐 행사 세부 기획안 마련하셔야 해서 일시 장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 실무자가 아닌 상황에서 요구되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개선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 관련해서요. 우리 행정직 이번에 100명 뽑고, 100명. 이번에 이제 기술직 60명 뽑는데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이거 올해 2021년 기준입니다. 조금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헌법 규정 어떤 거 있는지 아시나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게 보건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를 두고 있어요. 그런 거 인터뷰할 때 활용하면 더 좋잖아요. 그 다음에 고용 이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이슈. 상공인 관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은요, 산업통상자원이에요. 그래서 산업하고 자원 쪽입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라서 수소나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바이오라고 해서 폐기물 관련해서도 태워가지고 연료화하거든요. 그래 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 참고로 이렇게 과기정통부라고 정식 약칭을 활용하는데요. 정부조직법에서 정식 약칭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다만 우리가 면접 대상자로서 표현을 할 때는 정식 약칭을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풀네임, 전체 이름을 쓰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도 참고로 이게 산자부가 언론에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식 명칭은 아니고 산업부예요. 산업부인데 산업부라고도 쓰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통입니다. 중기부는. 행정직, 기술직 모두 본인 전공과 상관없이 위 부처 이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직이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 나왔다. 다시 하겠습니다. 역사학과 나왔다. 그래서 내가 여러 경험상 문화재청을 지원한다. 선호하는 부처다. 참고로 부처 선정은 조금 있다가 국장님, 조성재 국장님께서, 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이제 성적, 피세지라든지, 그 다음에 연수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받고 나서 성적 종합해가지고 부처 배치되는데요. 일단은 자기가 지금 현재 가고 싶은 부처입니다. 문화재청이라고 했을 때, 이분은 당연히 요거 관련한 정책을 공부해야 되지만, 개인 발표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 고려해서 여기 부처들에 대한 준비는 따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책 공부가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 면접 준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과목이죠. 우선 첫 번째 과목 개별 면접. 개별 면접은 개별 면접 과제를 포함하는데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정리. 지금 오늘 사전에 들어온 질문 엄청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보면서 그 질문을 보면 개인 그동안 합격자 필기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뭐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강의 홍보하려고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강의 빨리 들어서 방향 제대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개인 경험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제가 보통 강조하는 게 제일 차별화되는 경험 하나,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추가된 경험 하나 해서 2개 정도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우리 지역인재 분들 직장 경험 있거나 이런 분들 없어요.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4학년 또는 갓 졸업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 같은 경우도 뭐 조별, 과제, 수행 경험 이 정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차별화되는 경험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부처. 내가 전공이 이런데, 아니면 내가 과거 경험이 이런데, 내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아, 내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진 부처가 어떤 데 있는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이에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헌법. 그 외에도 민원 처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출, 기출 문제에 대한 정리라고 해서 지원 동기. 이게 너무 길면 안 돼요. 저희 실습해 보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부서. 그 다음에 역할 모델. 그 다음에 사회 이슈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직가치라고 해서 3개 공직가치가 있는데 아까 9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9개인데 대분류가 3개, 3개에서 중간분류가 각 3개씩이에요. 3 곱하기 3이라서 9개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라서 강조되는 인사혁신처가 생각했던 9개의 전통적인 공직가치가 아니지만 공무원 헌장이라고 있어요. 그 공무원장에서 여러 가지 개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공직가치가 3개가 더 있는데 그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적극성,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성. 이거 관련해서 장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적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안착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사전 컨설팅 제도 들어보셨나요? 적극행정위원회 들어보셨나요? 적극행정면책제도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원부서 다시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국가간 공직간 윤리관 및 함양 방안 어떻게 함양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주요 우수 사례가 뭐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공직 가치 관련해서 주요 우수 사례면 내가 지원하는 지원 부처까지 세분화하겠어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독거 어르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게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공직 가치는 적극성이라는 공직 가치인데 그 해당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시행된 거를 본 적이 있다. 우수 사업인 것 같다.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개인 발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발표. 그래서 텍스트 자료라든지 통계 자료에 대한 빠른 접근. 그래서 신문 기사를 좀 강약 조절해서 읽는 것. 우리 언어 논리에서 텍스트 같은 거 단락별로 분석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신문 기사도요. 실제로 있는 신문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신문 기사가 나오냐면 일주일 전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5월 중순에 시험이 있는데요. 그 전에 5월 7일, 6일까지 나와요. 그 기사가. 참고로 주제가 요렇게 막 엇갈려서 나오기도 합니다. 엇갈려서.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작년에 그 11월인가요? 그 5급, 7급 민간 경력자, 이른바 이제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 채용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7급 민간 경력자 면접에서 문제가 뭐 나왔냐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대책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 4년 전인가 5급 기술직에서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제는 돌고 돈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문제를 세팅하고 또 추가로 보완하고 2021년 이슈 추가하고 이렇게 자료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부처의 보도자료는 잘 그 보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배포 시점으로 해가지고 보도하는 시점, 배포일시와 보도일시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각 부처의 업무 계획이 있습니다. 요거는 정책 브리핑 들어가셔가지고요.
네이버 다음에서 정책 브리핑 치고요. 창에서. 그 다음에 정책 DB 데이터베이스 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전문 자료. 전문 자료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쪽에 각 부처의 업무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부, 몇 처, 몇 청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요것도 이제 작년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 관련해서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대책에 대한 선행 정리. 그래서 자주 나오는 개선 대책 정리. 그 다음에 이슈 불문하고 활용 가능한 개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별표, 오늘 제가 특강에서 처음 얘기 드리죠. 별표를 3개나 합니다. 그래서 주제랑 상관없이 활용 가능한 대책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살 예방 대책이든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든 그 다음에 고궁 이용 활성화 방안이든 국민 여가생활 지원 대책이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든 주제 너무 뜬금없이 방만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로 등장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시설 문제, 시설이 문제된다. 그 다음에 인력 문제, 인력이 항상 문제된다. 그 다음 프로그램 만족도가 항상 떨어지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정리해두면 좋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항상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한류 활성화 방안, 최근에 BTS 굉장하잖아요.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시설, 공연장 부족하다, 인력, 해외 전문가 홍보만 해야 되는데 해외 전문 홍보 부족하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좀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각종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압축,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원래는 이게 이론 특강에 들어갈 내용인데 제가 아예 이론 특강에는 좀 더 깊이 하려고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나 아니면 저희 그 면접팀 수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공무원 면접이 이렇게 구성되구나. 그리고 7급 지역인재 면접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좀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네,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역인재 면접 합격자 분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입직하고 나서 보통 입직 경로가 우리 공무원이 다양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7급 지역인재 분들이 실제로 들어갔을 때 업무에 있어서의 수행 역량, 그 다음에 관계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예전에 50명 뽑았어요. 50명. 그전에는 더 적게 뽑았을 때 몇 명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50명 뽑았을 때부터 강의했으니까요. 계속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지금 160명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200명 넘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지역 이제 준비하셔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심지어 다른 강의 할 때도 말씀드려요. 그럼 분위기 엉망진창이 되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딱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제 소통을 정말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요거는 제가 이번에 라이브 설명회 준비하면서 이 성과에 대해서 학원 측에 요청하고 저희도 자료가 있고 다 일일이 수험 번호하고 대조해가지고 이 성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4년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최근에 보면 최종 선발 인원이 145명이었는데요. 수강 인원이 보시면 125명입니다. 물론 필기 합격자는 여기보다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요명 대비해서 이렇게 드는 거 않으시고요. 필기 합격자는 더 많은 상황에서 요만큼 들으셨고, 그 다음에 수강 인원 중에서 여기 들으신 분 중에서 합격자는 이렇게 해서 한 88% 정도 됐습니다. 88.8%. 그 다음에 2019년은 또 마찬가지로 요거분의 요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차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앞에는 말도 안 되는 수치도 있어요. 95%막 이러니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최근 4년만 뽑은 겁니다. 그럼 요거를 보고 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하면서 꼭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런 거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그냥 제 얘기만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좀 중간 점검, 제 강의에 대한 중간 점검, 그리고 우리 면접팀에 대한 중간 점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또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말이 그렇지, 이론 특강하고, 그 다음에 관리형 면접반 비용까지 하면 적은 비용 절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효과가 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뭐냐면 최종 합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역경제는 피셋하고,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면접 관련해서 실제 성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는 참고로 저희 팀입니다. 이진우 팀. 수강 인원 중에서 최종 합격자 비율.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아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게 이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빨간 걸로 한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작년도 수강생 10명 기준으로 해서 9명은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다른 학원들 정보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기 합격자 중에서 요 분, 필기 합격자하고 요 인원 빼면 나머지 분들 아닙니까? 뭐 안 듣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들었던 분들 중에서 최종 선발원이 120명이니까 우리 학원에서 이만큼 들었는데 나머지는 이분들 아닙니까? 120에서 87을 빼면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저도 조금 실은 놀랐습니다. 원래 요것만 통계를 냈었거든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 요렇고요. 요것도 보면 요렇고요. 특히나 요쪽 보면 이게 상황이 좀 이게 더 명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만약에 이 수치가 혹시라도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여기 적을게요. 은퇴하겠습니다. 강사 은퇴. 갑자기 뜬금없이 강사 은퇴 선언한다. 그만큼 확실하고.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참고로 이건 뭐냐면 순수하게 필기 합격자 인원 대비해서 최종 선발 인원. 그냥 순수한 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해도 크고 요거하고 비교해도 크고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너지 효과. 계속 스터디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 격차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갈수록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상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우리 조성재 국장님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실 건데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와, 실력이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연습하고 또 이렇게 또 민간의 힘을 빌어서 연습하구나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좀 공직에 적합한 공직 적합형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몇 년간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현재 내가 만약에 그 과장이었다면 이렇게 작성하시고 발표하시면 당연히 문제되고 하는데, 또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현직에 계속 워낙 오래 계시다 보니까요. 가끔씩 이렇게 답안 보면 뭐 예산 확보, 정책 자원 확보라든지 활용 계획 관련해서 좀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에 적합한 그런 내용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은 물론 이렇게 조금은 이제 보수적이거나 원칙 지향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강사의 최고의 보람은 최종 합격자 제일 많이 선발하는 거고 책임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정말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실은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한 적은, 비교까지는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면접이론 특강은 3월 15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제공합니다. 온라인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온라인 제공은
이미 다 찍었습니다. 촬영했고요. 촬영 시간 14시에서 15시간이고 참고로 이 교재 말고도 다양한 보충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충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차는 6회로 나눴는데요. 그냥 어차피 온라인이기 때문에 요 시수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집중해서 3, 4일 정도 들으시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압축하고 압축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2회 이상 그 시청을 권합니다. 2번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형 면접반이 3월 28일부터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주말반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한 번 정도 듣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실습하시면서도 다시 들으시면요. 아, 이진우 강사가 그때 이 얘기를 그것 때문에 했구나라고 다시 알게 돼요. 다시 되새기면 반드시 2번 들 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기본 이론의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개별 면접 과제 핵심 이론 및 작성 방법, 그 다음에 개인 발표 핵심 이론, 목차별 작성 방법, 그 다음에 2021년의 주요 부처 핵심 정책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관리형 종합반은요, 많은 분들이 이거 관련해서 좀 대부분 얘기해요. 비용이 너무 세다. 저도 인정해요. 비용이 좀 세긴 세요. 제가 수험생이라면 좀 세게 느낄 거는 같아요. 다만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전체적으로 케어를 다 받고 나서 하시는 분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입직하시고 나서 최종 합격하고 이제 근무하는 분이 가끔씩 만나거든요. 만나고 나서는 선생님 그때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믿고 한번 맡겨 주십시오. 최종 합격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그래서 3월 28일인데요. 참고로 이게 발표 시점하고 우리 피셋 발표가 있잖아요. 피셋 발표 이후인데 요거는 이전이에요. 이전이라서 이거를 일단 신청을 해요. 3월 15일에 뭐 관리형 종합반 전부 다 신청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만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온라인만 신청하신 분이 일단은 신청만 해놓고 즉 책만 받아 놓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안 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 미수강하면요. 미수강 시에는 100% 환불입니다. 환불이고 그 다음에 조금 들었잖아요. 그러면 듣다가 혹시라도 당연히 붙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진도율에 따라 환불을 합니다. 그 원칙이죠. 학원 내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걱정되는 게 이제 이 경우가 조금 초반에 좀 빨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강사진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해버리면 강의질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냐면 저희는 전부 다 1대1로 다 모인 상태, 7명 모인 상태지만 다 한 명 한 명 다 실습을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져서 보통 하루에 8시간 이상 못 합니다. 도저히 못 해요. 힘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전체 인원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요. 그래서 10회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충 수업 2회가 있는데요. 요거는 참고로 이제 코로나19 상황 맞춰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점이 실은 뭐 4월 중하순이 돼서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4월 초순 정도에 만약에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이제 오프라인도 편하게 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론 특강의 장점은 이론 정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특강 교재 활용하고요. 보험 강좌를 추천하는 분은 빠른 시간 내에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접근 방법을 알고 싶은 분.
또 지방에 있는 관계로 실강, 수강이 어려우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형 면접반 전체 장점은요, 전문 강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위원 안 해본 분이 면접관이나 이런 거 평가위원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런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한다는 게 저는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다른 물론 공무원 면접으로 면접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그 다음에 그 사무관 쪽 그래서 현직 공무원 대해서 평가기관 평가위원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고요. 조성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또 연구소의 핵심 역량인 오인혁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50여 개 공공기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있고요. 다양한 시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99급 전체 직급의 관리형 면접반 운영 노하우로 우수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최대 표본은 지금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도저히 안 돼서 일단은 1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력점을 확인하고 참고로 이거 다 개인 점수표 배부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통계, 전체 성적, 그 다음에 그 직렬별 순위. 그럼 여기서 행정직이 70명 드는데 70명 중에서 전체 행정직에서 몇이다. 행정직 평균은 몇 점이다. 그 다음에 조금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지역 직렬 관련해서요. 부산행정이 듣는 분이 7분이신데 참고로 부산행정 기술은 거의 다 이제 들으시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내가 들으신 분 7명인데 7명 중에서 몇 등이다. 매 회차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좀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일 직렬 및 지역에서의 순위 다 배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은요, 우리 보통 필세 준비할 때 필세는 객관식이니까 문제 보면서 해설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필세는 저도 쳐봤지만 그거 스터디하는 큰 의미 없다 생각해요. 그 A의 풀이 방법이 내가 체화할 수 있느냐 어렵다 생각해요. 그런데 면접은 소통이에요. 피드백이에요. 말하는 거 자기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이런지 인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피드백 그리고 가족이 아닌 분들의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동일한 피드백은 굉장히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문가의 그 피드백을 받고 약점을 보완하고 싶은 분이 보완 가능하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이제 제가 작년에 수강하신 분들 다 지금 기억납니다만은 어떤 분께서 정말 걱정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막판에 실력이 확 올라갔어요. 확 주말반이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엄청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최종 합격하고 싶은 분은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가 조금 이 부분이 좀 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쉬었다가 사전 설문 내용 질문하셨던 거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사전 설문 관련해서 질문이 워낙 많이 나왔는데요. 강의조 배정 방식이나 인원 그 다음에 관리형 종합반 관련한 것들 그거 말고 또 면접 전 대외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더해서 이제 조성재 국장님께서 아주 기분 좋게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면접관 출신이고 특히 5급, 7급, 9급 다 면접관으로 했다 보니까 어떤 면접 대상자가 좋은지 그리고 특히나 동점자 시의 면접 선발 방법, 그 다음에 피셋이 포함되는지 우리 면접 대상자의 성적에 특히나 이제 맨 밑에 있는 분들 걱정 엄청 많으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6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거의 딱 맞춰서 잘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피드백 할 만한 질문이 있나요? 예, 제가 한번 볼까요?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죠? 예. 예, 우선 첫 번째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축소될지는 면접장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공지가 나오나요? 요거는 미리 공지가 나와요. 근데 미리 공지가 일주일 전에 나와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우리 면접이 5, 13, 14인가 그런데요. 13, 14인가 그런데 일주일 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돼봐야 알집니다. 근데 축소는 불가피하고 35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35분이면 금방 다 그거 돼요. 다 이제 구별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빈케이님께서 이름 닉네임 멋있네요. 빈케이. 행정직렬 지원자인데 선호부처가 기술직렬 관련 부처일 경우 면접이나 아니요, 요건 전혀 없습니다. 산자부고 TO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지금 이제 바로 위에 선배 있죠. 기수 선배분들 저하고 조성대 국장님한테 다 연락해서 부처 상담도 하고 했는데요. 불이익이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조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이제 실제 가고 싶은 분초와 달리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지원 부서를 정하고 답변한다면 그게 일단은 제일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고 그 부처 배정 관련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예 별개고 나중에 연수원 성적하고 피세지나 이런 거 감안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많은 분들께서 행정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몇 개 몰리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티오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전공과 그간의 어떤 수행 관련해서 특성하고 연계한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네. 서일곤님, 제가 성함까지 읊어서 죄송한데 어차피 다 그 밑에 댓글에도 나오니까, 실명까지 쓰셨으니까 꼭 최종 합격하시길 제가 바랍니다. 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지금 2시 10분인데요. 15분 정도 쉬고 25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쉬셨습니까? 15분 정도 쉬었는데요. 저는 쉬는 시간에 오늘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쭉 복귀하면서 이제 한번 혹시라도 뭐 오류가 있거나 또 잘못 설명한 내용도 있나 또 전달 못한 부분 있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네요. 제가 어저께 실은 제가 원래 잠을 잘 잡니다. 그냥 보통 보면 집에서 누웠다 하면 베개에 딱 대면 바로 1분 안에 잠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설명회 한다고 하니까 다른 걸 떠나서 너무 설레는 거예요, 마음이. 이 날씨도 이제 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인재 분들 뵙겠구나.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제가 1시 온라인 설명회인데, 12시까지 이제 학원에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잤어요. 7시 반에 자고 3시간 정도 자고 10시 반에 이렇게 정돈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옷도 그저께 미리 세팅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온 겁니다. 근데 요즘 살이 좀 쪄가지고 걱정입니다. 열심히 한번 중간에 강의하면서 또 같이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성재 국장님 모시기 전에요. 이제 사전에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다시 또 들어오셨죠. 그래서 질문지가 꽤 많아서 이걸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조 배정 방식 및 인원 관련해서 그 스터디 평균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형 면접반에서 조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또는 관리형 면접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 다 지역에 계시잖아요.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거기서 스터디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충 스터디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2개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2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랬을 때 스터디 시간은 보통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개인 발표 같은 경우에는 발표 시간 자체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만 순수하게 한 6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4명 정도가 연습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것만 24분, 25분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연습이 되고 숙달이 되면요. 그거는 반드시 이제 따로 그것까지 발표 연습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중요도가 제일 낮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성 연습. 작성은 사전에 작성을 해놓고 모여서 스터디만 인터뷰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쓰다 보면요. 개별 면접 과제가 20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개인 발표가 3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지키려 보면 본인이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딱 그 상태가 고착화돼가지고 계속 이게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특히 개별 면접 과제하고 개인 발표했을 때 요 개인 발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시간에서 5시간 걸리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시간 충분히 둬가지고 보고서가 이런 거라는 걸 많이 느끼고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30분 안에 들어오면 되냐면 면접 시험 전에 일주일 전에만 완성되면 돼요. 그 제일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개별 면접 과제도 원래 20분인데요. 1시간 정도 충분히 시간 주고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순수하게 인터뷰만 할 것을 권합니다. 다음에 학원에서 정하는 조는요, 기본적으로 지역과 직렬, 그 다음에 성별까지 모두 반영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 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A팀이 평일 오전인데요. A팀 2조다 했을 때 그 조에서 같은 지역, 이를테면 서울행정 2분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행정, 서울기술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경쟁자가 같이 있으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시에는 스터디죠. 요건 따로 이제 해당 조에서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통상 7명에서 8명이라서 지금 4인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2개 조로 나누되, 1, 2, 3, 4, 1년 번호를 이렇게 치고 5, 6, 7이 이렇게 스터디를 했다라고 치면, 그 다음 스터디 할 때는 1, 2, 6, 7 하고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섞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또 자체적으로 조인트 스터디를 해요. 조인트 스터디라고 해서 인원이 많은 장점을 10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1조에 몇 번, A2조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진짜 전부 다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스터디 할 수 있도록 다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갔다 오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조들끼리 엄청 친해지다가 다른 조원들 보면 이렇게 또 잘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이 지금 이제 질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혹시라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학원에서 아예 학원을 못 열게 하는 아주 그런 상황 아닌 이상은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4월 달인데요. 4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집합금지 조치가 만약에 혹시나 아니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줌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이제 5국 공채할 때 요까지는 다 오프라인을 하고요. 막판에 2회차 정도는 이제 줌으로 운영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하면 1, 2, 3, 4단계로 조정되는데요. 이제 4월 초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프라임 세종 영양평가 학원에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이 40분에서 30분으로 줄었는데요. 그거 공고나고 나서 제가 일일이 30분을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고, 개별 면접 과제는 인터뷰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개인 발표 인터뷰는 이런 게 줄어들 것이다 해가지고 다 오픈 채팅방 당연히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모여 있고요. 거기서 관련된 코멘트 이런 거 쭉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종합반 관련해서 이론 강의를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실강으로 나중에 바꿔도 그러니까 추가하면 되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다만 제가 조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에, 이제 초반에 좀 이제 신청을 좀 많이 해서 그분의 자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등록 관련해서는 3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3시부터 진행하고, 저희가 구글로 하죠. 구글 설문조사. 그래서 구글 설문조사 통해 가지고 본인의 뭐 지역, 직렬, 성별, 그 다음에 피셋 점수, 중요한 게 피셋 점수거든요. 그래서 피셋 점수에 대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셋 점수를 받는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충남행정 신청을 5명이 한 거예요. 5명 했는데 5명 중에서 5번째다. 순위가 5번째다. 그래서 혹시라도 필기시험 발표 날 때 좀 미리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는 얘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60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6명 뽑는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이 신청했을 때는 좀 안내를 더 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거주자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방에, 저도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거주지 옮기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수도권이 더 강하다는데, 걱정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셋 다음에 면접,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서, 제가 제 친동생, 제 지인이 정말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했으면 당연히 직접 모여가지고 스터디하고 평가받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시험이니까요. 또 말하는 거 평가받는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C팀이라고 해서 주말반 추천했고요. 참고로 여기 C팀이 보면 수업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금요일 날 올라오셔가지고 친척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구하셔가지고 하룻밤 또는 이틀밤 주무시고 수업도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주에 스터디를 별도로 하고 내려가시거든요. 합격률 관련해서 저희가 C팀이 참고로 실력이 조금 늦게 올라오는데요. 막판엔 다 똑같아져요. 그리고 합격률이 A, B 팀만 전혀 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 답변 마지막입니다. 면접 전에 대외 활동 질문 관련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시사상식 준비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사기업처럼 뭐뭐 개념에 대해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 전혀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부의 최근 정책 정리,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 또는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응, 그 다음에 디지털 정부 지향 관련해서 지금 가속화됩니다.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고 강의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관련해서 고등학교 봉사활동만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필기 합격자 전후로 하더라도 그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면접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준비를 했구나라고 본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기특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 다녀오십시오. 되도록 활동적인 걸로요. 그 다음에 추가 경험 관련해서는 선호하는 부처, 예를 들어서 내가 문화체육관광부다. 그러면 내가 어떤 뭐 공연 사업이나 관심 있다. 그러면 최근에 국립 무슨 공연단에서 지금 언택트로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있어요. 그런 거 접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용부 지원한다면 자기 주거지 또는 뭐 서울에 올라오신다면 거기서 이제 주변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민원인으로서 한번 앉아가지고 구경해봤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칠 때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설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리고 한 1시간 좀 넘었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면접 관련 설명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주관 부처가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인재 채용 시험 했는데 지금은 경력지원과가 따로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경력지원과 업무도 담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 제가 직접 채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과장 등 채용관리과에서 약 14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고 또 채용과를 떠나서 채용과에 있을 때는 면접위원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과에 근무할 때는 579 공채 및 지원제 7급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지역의 7급 또 민경채 5, 7급 등 다수의 면접위원을 역임했고 특히 퇴직 후에도 타 부처에서 면접위원을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면접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프라임 세종경영학과원의 전임 강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력을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제가 체험과에 근무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체험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학교의 결정 과정을 계속 지켜봤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위원으로 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학교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 체험과에 근무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들은 그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다만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체험과에 근무할 때는 또 그런 수험생들을 또 많이 상대해서 또 상담을 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면접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재작년에 제가 이 학원에 와서 강사를 좀 재직 중에 있는데 수험생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자랑이지만 수험생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면접도 끝나고 나도 연락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 사항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나도 공무원이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면접은 아마 면접위원이 아마 3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3명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2분이 공무원입니다. 저같이 퇴직한 공무원분 1분 하시고 현재 계신 과장님들 1분이 참여하신 그래서 면접위원 최소 2명은 공무원 출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거나 질문에 답변하실 때 공무원답게 생각하고 공무원답게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답변이 나옴으로써 워낙 그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나도 공무원이다. 특히 그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암시, 또 이미지 트레이닝,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항상 내가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길거리 가다가도 하고 잠자기 전에도 항상 간직하면 면접시 훌륭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도 공무원이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는 나도 공무원이다. 나도 공무원답게 생각하고 공무원답게 행동해야지.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도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 신호 위반 같은 거, 또 이런 것들 안 하고 주법 정신을 잘 지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평소에 몸에 배게 하면 면접 때도 분명히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답변 요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면접의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면접위원이 질문했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다. 또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럼 질문을 다시 던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은 제가 그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질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 내용을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하고 본인 판단해서 질문 내용에 상관없이 다른 답변한 경우에는 오히려 점수를 마이너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면접위원의 질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답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답변 내용은 여기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결론 먼저 얼른 하는 게 먼저 죄송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부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추구하는 그 마음 자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경우에는 저는 괜히 적극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그 적극성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시간이 아까도 우리 이진우 강사님께서 설명했지만 그 면접 시간이 약 30분 내지 4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면접이 다 이루어지면 면접위원 세 분이서 질문하고 답변 들으면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혹시 답변 도중에 면접위원이 답변이 길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답변 내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면접위원이 다 잘 이해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핵심 사항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수업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거는 맨날 지적하겠지만 반드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답변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혹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면접에 참여해 봤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또 면접위원들은 공직 경험이 최소 10년 내지 20년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생각의 차이나 답변 내용이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방향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 같은 경우는 답변을 좀 생각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다만 첫 번째 질문할 때 이런 답변하면 안 되겠죠. 다만 질문이 두 번, 세 번 좀 어려운 질문이 계속 진행됐을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답변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답변을 잘 하시고 계속 어려운 질문일 때는 조금 생각해보거나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면접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면접은 역량 면접이라고 해서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판단하겠다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역량이라 하면 그 직무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딱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캐치해서 만들어낸 것이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 직렬별로 그 역량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번 면접에서는 인사처에서 역량을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석력이라든가 협상력, 계획관리 능력 또는 의사소통 능력, 또 상황인식 판단력, 그다음 조정 능력 혹은 전략적 사고력, 갈등관리 능력, 창의력 등을 정해서 이번 면접 때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공무원 채용하는 시험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이 공직가치에 대해서 면접에 진행합니다. 아까도 우리 이진우 강사님께서 공직가치 간단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가치는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이 있는데 그중에 국가관은 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등을 표현하는 거고 공직관은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윤리관은 청렴성, 도덕성, 종식성 등을 얘기를 합니다. 인사처에서 이번 면접 시험을 할 때도 아마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면접한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령 제5조에 여러분들의 평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위 및 성실성 또는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이렇게 5가지 평등 요소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평등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이루어집니다. 평가할 때 어떤 부분을 보냐, 이 평등 요소별로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하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자세는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을 위주로 검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로 평가를 할 거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은 분석력이라든가 협상력, 정보관리 능력 등을 좀 판단할 거고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은 의사소통 능력, 상황인식 판단력 등을 아마 주로 볼 것 같습니다. 또 예의, 품행, 성실성은 조정 능력, 팀워크 지향형 등을 좀 보도록 할 거고 또 5번째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은 기획력이라든가 갈등관리 능력, 창의력 등을 볼 겁니다. 다만 이 5가지 평등 요소를 하나하나 볼 수는 없습니다. 면접 진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발표 또 개별 면접에서 경험하고 상황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 질문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이러한 역량들을
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가치라든가 역량들을 좀 이해하시면 답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며 본인은 그 역량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 역량에 따라서 그 역량, 예를 들어서 창의력이 필요하다면 창의력, 아니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전문성, 아니면 갈등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면 갈등 관리 능력. 예를 들면 사학 문제에 있어서 주로 조정 능력이라든가 갈등 관리 능력 또는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질문하면 그쪽으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비슷한 질문이지만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혹은 상급자와 충돌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역량이 어떤 정도인지 답변의 내용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런 공직가치라든가 직무 역량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직에서 다수의 경우를 면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또 충분히 컨설팅을 좀 제공할 수 있다고 좀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사항이 이거죠? 합격자 결정 방식. 여러분들 아직까지 합격자 발표가 안 나서 정확히 이제 PC시험 합격자 결정이 안 됐지만 면접시험에 임하면 면접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아마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요소 5가지 평균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5가지 평균요소를 가지고 평점표에 나와 있습니다. PC시험 평점표에 나와 있는데 그 5가지 평균요소에 상중하로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상중하, 2번 상중하. 총 15개가 되겠죠. 5개씩 15개가 되겠죠. 상중하니까. 15개의 평균요소로 평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상의 숫자가 이 상의 숫자가 가장 많은 수험생부터 합격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에 8명이 면접을 봤는데 6명이 합격된다 그러면 1번서부터 6등까지는 상의 개수를 한 5개 정도 준다든가 5개, 4개, 3개 이렇게 상의 개수를 좀 조정을 해서 합격 결정하고 나머지는 중 이하로 점수를 준다든가 해서 상중하의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합격자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평정하다 보니까 동점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면접위원들이 그 조에 따라서 합격 인원을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상중하 평요소를 상중하 개수를 주기 때문에 그 합격 동점자가 나올 수는 없겠죠. 다만 이번엔 그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지역별 사안이 있죠. 예를 들어서 행정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명 뽑으니까 10명까지, 기술은 6명을 초과해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이 서울 행정직이 9명의 PC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12명, 죄송합니다. 12명이라고 가정하면, 12명 PC시험 12명이라고 가정하면, 이 12명 중에서 10명까지만 합격하니까 최소 2명은 탈락시키겠죠. 최소. 이거보다 2명 이상이 탈락할 수가 있겠죠. 최소 2명만 탈락시키고, 나머지 추가로 탈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2명은 무조건 탈락시켜야 됩니다. 강제 탈락. 다만, 강제 탈락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 대상이 8명인 경우, 그래서 일단 조별로 면접을 편성하는데 면접 대상이 8명인 경우 충남이 5명이고 충북이 3명을 한 주에 합조를 시켜서 면접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으면, 자, 그래서 이게 기술직이라고 예상한다면 기술직은 최다의 6명까지 상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이 미달되기 때문에
추가 합격, 탈락 인원은 강제 탈락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몇 명이 합격할지는 면접인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충남 3명, 충북 3명 합격시킬 수도 있고 또는 충남 5명, 충북 1명도 합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 탈락하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직이 6명인데 한조가 8명이다. 서울이 8명이다. 그 중에서 최소 2명은 탈락하게 되겠죠. 무조건.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답니다. 강제 탈락신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합격자 결정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이거 상관없이 그 면접용 과반수가 5개 평정에서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는 무조건 미흡 처리돼가지고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요거는 뭐 요번에 면접에서 아마 요거는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공채에서는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요번에 지역인재는 이 방식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내용 중에 피셋 성적이 반영되는지 아마 질문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이 피지 성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피셋 성적을 주면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피지 성적은 여러분들은 그 면접위원들에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적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동점자 처리 방식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상중하 개수, 상중하의 개수를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점자는 나오질 않습니다. 면접이 합격 인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상중하 개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가 아닌 지역과 초과 지역인 경우 두 가지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더 추가로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 그 부처. 아마 여러분들 그 부처, 희망부처 아마 질을 하신 것 같아요.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또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것 등등이 있고 방송통신위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최근에 이슈가 된 감사원이라든가 국가정보원 대통령 밑에 있고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그 대통령 정부부처 총리 산하에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총리 비서실이 있는데 주로 국무총리실도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근무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술직도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별로 국가보훈처라든가 인사처, 제가 근무했던 인사처, 법제처, 식야처. 그다음에 요새 인기 많은 공정위, 뭐 국민권익위, 뭐 저희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또 여기서도 이슈가 되죠. 그런 부처들이 있고 예산을 주로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예를 들어 과학기정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광부, 산업통상자부, 국토부, 중소벤처기금부, 또 청단위도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은 여러분 잘 못 가죠. 세무직이 주로 가기 때문에 국세청 빼고 관세도 관세직이 주로 가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주로 방위사업청이라든가 경찰청도 일부 행정직이 있는데 거기 가지는 않습니다. 특허청, 요새 기술직들은 또 특허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특허청을 간다든가 이렇게 본인이 이 정부 부처에 대해서 쭉 조직표를 보고 아마 조금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면접 때 지원하는 부처하고 여러분들이 면접에 합격하고 나서 지원하는 부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면접 때 선호한 부처를 문광부 나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지원 부처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로 간다든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때는 면접위원들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여한 합격하고 나서 지원하는 부처는 별개입니다. 면접위원들은 그 부처 해당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면접위원들은 각 부처에서 면접위원을 차출합니다. 차출해서 그날 아침에 여러분들 면접조가 편성된다고 말씀드렸으면 일주에서 12개 조를 편성한다면 면접위원을 그 당일날 아침에 조 추첨하기 때문에 면접위원이 누가 어느 조에 들어갈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양부서 어느 선언 부처 물어보는 경우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충분히 답변해도 좋고 다만 지원 부처는 별개입니다. 면접시험 합격하고 나서 별개이기 때문에 답변한 건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면접시험 합격하고 나면
배치 부서에 대한 상담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그 본인의 영역에 상담 용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면접 좀 끝나고 나서 최종 합격한 수험생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또 희망부처에 대해서 뭐 상담한 경우는 저는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비용을 안 받습니다. 제가 가르쳐 준 수험생이고 또 잘 합격했기 때문에 저도 기분 좋아서 답변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 배치는 참고로 여러분들의 전공이라든가 피지어 성적, 이때는 피지어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피셋 성적이 반영이 된다든가 또 부처별로 그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을 뭐 피스 몇 점을 더 점수를 높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 성적도 피지어 성적을 점수를 50% 할지 60% 할지 아니면 지원서 자기 지원 성기가 있습니다. 그 지원 선발 기준에 따라 지원 선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원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부처별 선발 인원은 그 예상별 그 충원 인원이 있습니다. 결혼 예상 인원을 판단해서 여러분들 몇 명 뽑겠다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부처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제가 면담해준 그 수험생 경우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1지망이 되지 않고 2지망이나 3지망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지망 지원할 때는 잘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적이라든가 또 자기 적성에 따라서 지원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때 가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때 가서 합격하신 후에 연락하시면 그때 저희 별도로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그 초과 지원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마 피지시험 합격자 보면 커트라인이 여러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하고 행정인 경우도 이 커트라인이 틀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피지시험 성적도 피지시험 합격자도 그 10%를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성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충남이나 충북보다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거 10%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과 인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자기가 그 계산했을 때 필기시험에서 몇 프로, 10%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행정지 1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 100명인데 이 중에서 그 필기시험이 120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이 12명을 합격했다. 서울이 주로 많습니다. 서울 경인이 주로 초합격이 많이 발생합니다. 12명이 합격을 했다 치면 자, 12명에서 일단 13명 뽑을 수가 없겠죠. 10%니까. 안 됩니다. 12명까지 뽑으니까 결국 여기서도 2명이 나중에 최악격에 최소 2명은 탈락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피시험 발표가 나면 여러분들이 몇 명, 그 지역별로 몇 명, 이게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지역별로 명이 나타나면 그 인원 보면 내가 초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시험은 100명 선발하면 이거 120명 중에 10%를 계산하고 최종 선발은 100명 가지고 10% 계산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 나면 반드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처에서 별도 공지해 주는 게 아니라 합격 인원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혹시 또 질문 있나요? 네. 자, 아마 합격자 발표가 이렇게 결정하는 걸 말씀드렸고 부처 배치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뭐 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는 관계로 뭐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그 면접 시험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수험생은 내가 진짜 아쉽다, 안타깝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제가 면접 컨설팅 해보면 이런 부분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는 거의 불합격 확률이 높다는 그런 사례인데 첫 번째로 면접 준비가 소홀한 수험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면접을 진행 컨설팅을 받으면 아마 이런 경우를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혼자 준비해서 그냥 면접 특별한 문제 없겠지. 나 자신 있다. 라고 해서 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답형으로. 그냥 질문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나 또는 그 경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험 문제에 있어서 그 본인 경험과 관련된 그 답변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경험을 그냥 인용해서 답변하는 경우는 거짓말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질문을 정확히 답변해야 되는데 제시는 방향 무관하게 엉뚱하게 답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수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할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쉬운 질문인데 심화하는 부처에 대한 질의 시에 나는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면접인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통상업무에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합니다. 반드시 면접인이. 그러면 통상업무 중에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혹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상업무와 관련한 정책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단순한 답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본인이 지원하는 부처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도 모른다면 그건 사실 관심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될 사례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성이 결여된 수험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남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량 경험을 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남의 경험을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또는 그 답변의 일관성이 없고 앞뒤 사례가 맞지 않는 경우 또는 평소에 자신 성격, 가치관과 달리 답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에서 과도하고 신중하고 세심한 성격인 수험생이 면접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내가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성이 뛰어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렇게 답변하는데 면접위원들이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다른 질문 쭉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지원부서 그 부처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던진 경우에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 경우에 성격 취임이라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주로 대도 담당, 법령 개정 및 이런 것들을 좀 가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죠? 저는 적극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취미라고 꼼꼼한 성격이라고 얘기했죠? 앞뒤가 서로 안 맞습니다. 실제로 면접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수험생이 딱 질문하고 나중에 복귀했을 때 학교 결정하는데 면접인들 3분 중에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수험생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면접인들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좀 거짓말을 좀 하네. 자기 가시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네.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그런 사례들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제에 강한 수험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업무는 주로 정책 업무를 주로 진행합니다. 저도 이제 그 모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답게 생각하고 공무원답게 행동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그런 성격이 나타나는데 주로 정책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견해하고 달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이 몸에 뱄니다. 항상 그게 몸에 뱄니다. 그래서 저 같은 공무원 출신 같은 경우는 답변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는 게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뽑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삼성하고 또 틀리겠죠. 삼성이나 현대처럼 다른 기업과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다운 생각을 좀 반드시 가진다고 뽑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하는 수험생이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위에서 얘기하고 이런 정책 검토해봐. 아, 이게 맞습니다.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집중력과 몰입력이 뛰어난 장점을 제시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접인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이 뭐라고 답변하면 저는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면접의 질문 취지는 그 장점을 얘기했지만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집중력과 몰입력이 더 중요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답형일 때는 쉽게 나타나지만 질문이 한 번, 두 번, 세 번, 후속 질문에 두 번, 세 번 비슷한 질문을 갔을 때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친구 좀 너무 주장이 강한데 틀림없이 면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접 진행하다 보면 딱 끝나고 나면 희한하게 면접위원들 세 분이 보시잖아요. 저도 경험했지만 항상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합격자 결정하면 자, 이 친구는 어떻고 저 친구는 어떻고 저 친구는 어떻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면접도 시험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시험입니다. 그 답변 내용에 따라서 그 성적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두 번, 세 번 비슷한 질문을 던져도 똑같은 자기 주장만 강해서 자기 질문이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굉장히 고집이 세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수험생일수록 이게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성적이 굉장히 점수가 높은 수험생일수록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편이 나타납니다. 특히 저도 면접 많이 진행해봤지만, 면접에도 참여해봤지만, 그 면접에서 결과가 딱 떨어진 사람들, 수험생들 이렇게 보면 상위권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 면접에도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데 왜 떨어졌죠? 이 친구는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될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불합격한 사례는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만 피하면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면접 컨설팅 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그 강의, 이렇게 인터뷰나 유튜브 강의라든가 실강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아까 이진우 강사님은 워낙 말씀을 잘 하시고 또 강의 경력이 오래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면이 있지만 저는 이 유튜브 강의라든가 실강을 말이 좀 어눌하고 발음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작년 그렇고 재작년 그렇고 수험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시뮬레이션 때 수험생 반응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아마 선배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마 학교 간 수험생들한테 왜 조성재 강사님 어떠셨냐 물어보면 아마 틀림없이 아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설명을 잘했고 또 면접에서 꼭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잘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특히 저는 면접 컨설팅 할 때 쉬는 소리를 잘합니다. 조사한 얘기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어떤 수험생은 주로 여자이겠지만 우는 수험생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은 소리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미안함이 있는데 싫은 소리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성이 안 찬 거예요. 내가 난 이 정도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될까. 내가 야단을 쳐서가 아니라 내가 좀 단점을 얘기해 주고 문제점을 얘기해 주니까 조금 서운했던 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저는 지적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 갈 수 있게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의가 비록 잘 못했지만 실전, 시뮬레이션 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또 있네요. 부처 배치할 때 대학 전공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부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별로 자기의 대학 전공,
대학교를 따지는 않지만 전공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그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별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직보다는 아마 기술직이 좀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면 더 이상 질문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